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제1회 라이브 클럽 데이가 매진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성황을 이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3월 27일 열릴 예정인 제2회 라이브 클럽 데이 역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라이브 클럽 데이는 티켓 한 장만 구매하면 홍대 주변 제휴클럽과 공연장 전체를 즐길 수 있는 일종의 뷔페 콘서트 같은 행사인데요. 지난 2011년에 폐지됐다가 이번에 홍대 인디씬 20주년을 맞아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홍대 앞 라이브 클럽들의 사정이 좋질 않아서 어쩌면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행사였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다행히 뜨거운 반응이 뒤따랐고 그래서 오랜만에 홍대 앞이 문화적 활기를 띠고 있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라이브 클럽 데이는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고요. 지금과 같은 호응이라면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인디밴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음악은 구와 숫자들의 숨바꼭질을 듣겠습니다. 이번 2회에 참가하는 팀들 중 하나입니다. 아직은 돌아보지 말아요. 내 숨을 곳 못 찾았으니까 열만 더 세줘요. 아니 30만 넘어도 내가 잠잠해질 때까지.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중동 순방으로 불어온 제2의 중동바람, 경제 도약으로 이어질까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2의 중동붐 불게 될까요? 대통령과 정부는 그럴 거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요,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해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중동 순방에서 보면은요, 보건, 의료, IT, 그리고 한라식품 등까지 다양한 경제 협력을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과거 1970년대에는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중동바람이 불었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중동 상황도 다르고 다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홍성민 중동경제연구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의 성과와 후속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2의 중동붐이라는 그냥 단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 협력들인가요? 예,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요, 건설이나 플랜트 위주의 이런 수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방에서는요, 실질적이고 또 고부가 가치 혹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경제 협력 분야가 확대되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특히 앞서에서 말씀드린 할랄이라는 용어가 네. 좀 생소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슬람에서는요, 금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잘 아시는 술이라든지 마약, 도박,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식음료에
관련된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약 한 16억 정도의 그 이슬람 신자를 고려한다면 엄청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번에 그 UAE와 할랄 식품 그 MOU를 체결함으로써 가까운 시일에 한 1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기대되는 이런 그 성과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안 먹는 것들을 빼고 넣은 음식들을 수출을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마약 성분 혹은 뭐 그 의학에서 그 금하고 있는 이러한 네. 것들을 그 할랄이라고 하는 이런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이슬람권에서 자기들의 기준치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그것을 한국과 그 MOU를 체결함으로써 이제 수출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할랄도 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요. 원전 수출 얘기도 나오고요. 아마 최근에도 미니 원전 같은 것들을 좀 수출한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도 좀 더 큰 것들, 범위가 그 규모가 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서 아주 그 실질적인 그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 포럼에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약 1조 원 규모의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원전이라든지 건설, 플랜트 분야에서 약 66억 달러 정도 네. 이 정도의 그 수주를 계약을 했으며 또 쿠웨이트의 정유 공장 플랜트 사업 이런 데 예. 그 수주가 그 아주 굉장히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1조라고 하셨는데요. 그 1조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할랄 식품 수출도 들어있을 것이고 네. 이렇게 뭐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원전 수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네네네. 네. 지금 이게 1조가 다 체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체결하기로 약정을 맺은 건가요? 예, 현재 체결된 것으로 1조 달러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크네요. 예, 상당히 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랜트 사업 같은 것들 잘하려고 하면은 자금 지원도 여기서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좀 도와주기로 했나요? 예, 현재 뭐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은 없습니다만은 그 이슬람 금융이라든지 그 국부 펀드라든지 네.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또 특히 한국의 그 수출입은행 네. 또 이 저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 금융 지원을 후속 조치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우월한 것이 정보통신, 그러니까 IT 쪽이나 의료보건 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의 서비스나 혹은 관련 인력을 수출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 그 거둔 성과 중에 그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예. 그 의료 부문에 대한 그런 그 실질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의료 부문 성과에서는 한국의 그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그 대표적 네. 브랜드로서의 그 의료 진출을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그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중동은 굉장히 그 무더운 날씨 때문에 실내 거주 기간이 길고 운동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고혈압, 비만, 네. 심장질환 이런 그 환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의료 관광으로 인한 그 지출액이 약 2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그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동에 있어서 그 출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또 그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료 관광을 그 한국의 어떤 그 수입원으로 이렇게 그 장기 진출 아이템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국에서 중동 의료 서비스 진출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그 5개 그 병원들이 현지에 그 위탁 그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검진센터 등을 건립을 해가지고 약 5년간에 걸쳐서 1조 원의 그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그쪽 중동 지역에 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 그다음에 이 중동 지역의 고객들이 네.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을 오도록 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군요. 예,
아무튼 그 한국의 그 의료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의료 분야에서는 상당히 큰 그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IT 분야는 어떤가요? 예, IT 분야는 그 뭐 이번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 이쪽에 그 시스템이 유럽 시스템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통신기기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한 수출은 상당히 그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기초 통신 분야에서의 의료 통신 그 인프라 구축에는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중동에서 우리나라 그 음악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 상품들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진짜 그런가요? 예, 뭐 지금 특히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그 사극인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극. 예.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90%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90%요? 그 인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그 상품에 있어서 그 직접 구매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K-팝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정서상 아직 큰 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 나타나고 있어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마 금년 중에 UAE의 그 최초로 아마 걸프 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문화원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그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국의 문화상품 수출에 큰 계기나 혹은 또 큰 기여가 되리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내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중동의 돈벌이가 다 거기서 되는 건데 거의 네. 중동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아무튼 뭐 국제 경제나 한국의 그 모든 경제 상황 그 분석가들도 같은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가가 배럴당 한 4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들이 그 투자 위축을 불러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우려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동 산유국들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그 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마스터 플랜은 대개 그 10년, 20년에 걸치는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출에는 뭐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잘 아는 그 국부펀드라는 것인데요. 네. 이 국부펀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비축한 기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미래의 그 산업, 특히 그 우주, 항공, 보건, 의료, 정보통신, 에너지 산업, 이러한 그 미래 산업에는 국부펀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과감히 투자가 되고 있고요. 액수로는 현재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이러한 국부펀드가 중동 지역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현재의 그 유가 하락 수준이 그렇게 중동 경기를 위축시키거나 큰 플랜트 산업을 그 축소시키는 이러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네네. 예, 그러면은 그 한 3, 40년 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제1의 중동 붐이 있었잖아요. 네네. 당시에는 국내 건설사들이 가서 정말 그 사막 위에다가 인프라 건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 그쪽에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우리도 가서 일을 해서 벌어오는 또 외화를 벌어오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그때만큼의 그런 인프라나 뭐 플랜트 수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중동의 그 경제 환경이 그동안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중동 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1970년대 이야기로서 금년이 만 40년이 됩니다. 중동 진출한 지가. 네. 그래서 그 중동의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그 단순 노동력이나 단순 그 인프라 건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플랜트 위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액수가 또 혹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장기적이고 대부분 아마
지금 언론에 발표되는 것을 아시겠지만은 1억 불 이상, 뭐 네. 10억 불, 20억 불 이런 큰 단위의 대형 플랜트들이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장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슬람 중동 이렇게 하면은 지금 IS도 그렇고요. 네. 정세가 불안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도 상당히 강한데 네. 이게 우리의 중동 진출의 걸림돌은 안 될까요? 예, 중동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안정성인데요. 이 부분도 현재 IS는 이제 이슬람권 순니파들에 대한 이런 어떤 무장 단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한국은 뭐 70년대 이후 우호적인 그런 국가 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라크 사태에서 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IS 문제가 큰 저해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민 중동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라디오 인크루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오늘은 1% 초저금리 시대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 이쪽으로 과연 몰려갈지 이 향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라디오 인크루팅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반기 대기업 공채 각각의 특징과 공략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었죠. 중동이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 경제를 일으킬 발판이 될 것으로 보시냐라고 저희가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5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밀레 전시회 관람권, 또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3669님. 제2의 중동붐이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국민들이 적극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9724님. 유가 하락이 장기화된다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1622님은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지 잘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의 0945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슈퍼달러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고 하죠. 유럽과 일본, 중국은 모두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낮췄죠. 반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회초리를 먼저 맞아서인지 이후 구조조정에 성공하면서 고용과 소비 등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나홀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의 가치가 다른 나라 화폐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슈퍼달러라고 합니다.
지난해 1,0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은 1,1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사상 초유의 1%대 초저금리 시대가 됐는데 이러면 뭐 예금을 해도 그렇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국민들의 고민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괜찮은 자산 투자 전략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자 각종 언론사에서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했더군요. 네. 그래서 뭐 반복되는 얘기는 뭐 좀 저는 좀 자제하고요.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좀 눈을 해외로 좀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대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주가가. 전체 그 코스피 지수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다 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오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매매가 같은 경우도 뭐 약간 꿈틀거리고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이 광범위하게 좀 시야를 넓히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분산 투자의 한 방법으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다 투자하라. 예. 그걸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해외에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무조건 높은 것도 아니고 예전에 투자 잘못했다가 금융위기 와서 완전히 막 그랬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성장률이라는 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개발도상국이 높잖아요. 선진국보다는. 그렇긴 하죠. 예, 높죠. 예. 그러면은 뭐 그 투자 수익률도 당연히 개발도상국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위험 부담도 있지만 그리고 2000년대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사실 그 선진국의 연기금들을 보면 2000년대 전반기에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요. 예, 네. 많이 벌었는데 우리나라 뭐 연기금은 지금 뭐 2000년 전반기에 이제 그 주가 상승기, 전 세계적인 주가 상승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2006, 7년에 들어가가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직격탄을 맞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을 텐데 근데 뭐 지금 선진국들도 연기금들 동향을 보면 2009년 이후에 또 다 수익률 회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상당한 정도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투자처가 없다 뭐 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시야를 넓혀야 되는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말고 좀 넓혀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역시 분산 투자죠. 네. 뭐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 뭐 거의 진리에 가깝게. 그럼 해외 돌아다니는 투자의 경우에 분산 투자는 지역별 분산 투자가
되나요? 뭐 해외 투자의 분산 투자라고 그러면은 기업별보다는 아무래도 국가별이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같은 나라에 러시아 같은 나라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손실이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브릭스 외에 신브릭스 뭐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상당한 뭐 이쪽은 뭐 일단 좀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무역협회에서 이렇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더니 뭐 특히 이게 아세안 특히 동남아 지역이 상당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기업들이 꽤 많았더군요.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쪽이 물론 뭐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좀 불안정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험한 데도 꽤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성장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부산 투자를 잘하게 하면 뭐 수익률은 뭐 국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요즘에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지금 하니까 공격적으로 뭐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국내 투자도 또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뭐 주가 상승률을 보면 뭐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뭐 6개월 성질 실적 뭐 3개월 실적에는 실적이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 뭐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유럽 경제 다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 3개월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유럽이 가장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일희일비 단기간에 일희할비에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은 뭐 분산 투자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해외적으로 대외로. 그리고 1%의 초저금리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 뭐 전세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뭐 핵폭탄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세가 오르는 거는 뭐 이거 뭐 전문가들 다 하는 얘기였죠. 뭐 저는 3, 4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만은 전세가에 대해서 이게 대책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는 게 금리와 월세 전환 수익률 사이의 격차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모든 집주인들이 다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것이고 또 뭐 지금 통화 당국 뭐 정부 쪽에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제 집주인들이 다 이제 월세 전환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 풍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전세가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금리가 싸지면 전세 대출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 대출이 늘어나면 전세 시가총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여파로 전세가는 또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가는 아주 뭐 당분간 뭐 그렇게 좀 안정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같은 경우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뭐 저도 뭐 한 3, 4년, 5, 6년 전부터 뭐 일본식의 경쟁력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해왔는데 뭐 지금 상황에 있어서 급락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급등 가능성도 없고 급등 가능성이 없는 거는 이제 이게 급등하려면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매수세라고 하면 미래의 청년 세대들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 미래의 청년 세대들이 지금 경제적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급등의 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집 가진 분들에게는 이게 급락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꿈틀거리거나 조금 오르거나 뭐 이런 수준으로 나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매매가에 근접해 있으니까 여유만 된다면 규제들을 많이 풀어주고 지원도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집을 사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이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죠. 빚을 내서 집 사라 하기도 하고 뭐 임대주택을 늘리기도 하고 아마 고민이 깊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생각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을 산다고 그러면 실망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집값이 많이 안 오르더라 한다 하더라도 뭐 0% 1% 오른다 하더라도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상당한 편익이 있거든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편익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뭐 전세나 월세로 인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 전세나 월세로 인한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값이 뭐 0% 1% 정도 오르더라도 그냥 사겠다. 약간의 뭐 실질가치가 더 떨어지도 사겠다 하는 분들은 뭐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실수요자 입장이라고 그러면 뭐 급락 가능성, 급등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집에서 사는 그 편익을 노리겠다 하면 뭐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의 안정성 여기서 뭐 투자 수익률을 높이겠다, 투자 수익을 남기겠다 그런 분들은 뭐 네. 사면 실망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부동산 투기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잖아요. 집을 살 여유가 있어도 집을 사는 건 여전히 꺼리고 투자하시던 분들만 투기해서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정부는 어떤 식으로 나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게 그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인데요.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 금융 규제만 강화하면 투기를 바로 잡힙니다. 지금 특히 비수도권에서 최근에 한 4, 5년간 굉장히 투기세가 이렇고 많이 올랐는데 그냥 정부와 정치권이 방치했거든요. 다 올려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 바로 잡을 텐데 정부와 정치권이 또 이제 과거 4, 5년 동안 비수도권 지역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처럼 네. 가만히 놔두면 투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단이 있는데 네. 정부와 정치권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초저금리 시대에 저는 뭐 재테크 방법을 홍 소장님이 알려주시나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역시.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이 취업 준비생부터 재취업자들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순서입니다. 라디오 인크루팅. 삼성과 CJ 등 주요 기업들이 공채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신입공채 시장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보고요. 대처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루팅 서미영 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올해 초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 중심의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NCS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NCS가 어떤 건가요? 네, 어려우시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발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말하는 것인데요. 좀 더 풀자면은 산업 현장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별로 그리고 직무 수준별로 체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교육의 내용과 채용에 필요한 이제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결국 NCS도 역량 중심 채용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입사시험, 자격증, 사회활동 등에서 인재의 능력을 평가하느라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스펙들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NCS는 이런 방식을 지향하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공기업들에게만 일단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국가가 이제 만든 것이니까 솔루션이니까요. 공기업과 정부 출연기관 등에 지금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리고 이것을 일반 기업에게도 정책적으로 도입을 독려하겠지요. 그런데 대기업은요. 이미 우리가 이 시간에 역량 중심의 채용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사에 필요한 직무 및 역량 정의를 준비해서 이미 역량 중심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쓸지
아니면 제가 보기엔 이 제도는 이제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그 영양 정의를 하는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NCS를 도입하는 곳들도 많이 늘어나게 될까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제가 영양 중심의 채용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영양 중심의 채용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간 기업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준비가 좀 덜 되어 있거나, 투자할 여력이 없거나 이러면은 국가가 개발한 NCS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겠죠. 네. 네네. 그렇다면은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대응책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취업 준비생이라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못 잡으면 굉장히 요즘 힘들 것 같아요. 영양 얘기했다, NCS 얘기했다 흘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확한 건요. NCS 방식을 도입한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어쨌든 용어나 명칭들이 바뀌긴 하지만 영양 중심의 채용이라고 하는 이 채용과 내용상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가 영양 중심 채용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연관성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사하고 싶은 직무와의 관련성이 긴밀해 보이도록 전공 과목이나 대외 활동, 자격증 등의 노선을 일찍이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냐라는 거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험을 쌓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는데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우선 예를 들면 서류 같은 데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과 같은 경험 중심의 항목을 기술하게 된다는 것이죠. 면접 전형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직무 능력과 관련된 경험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처법, 이런 것들을 주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관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지게 되겠죠. 네. 역량 키우기 스터디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SK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스펙 채용 전형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어요. 스펙을 믿을 수 없다는 걸까요? 그럼 또 이 무스펙은 뭐냐 이거죠? 네. 학생들이 무스펙도 스펙이 아니야 이런 질문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역량과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린 채용의 무드와 함께 무스펙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언론에 등장한 지 한 5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를 이제 부쩍 언급하는 이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이것 역시 채용 환경의 변화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역량 내에서 제가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무스펙이란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필요한 것만 보겠다. 특히 불필요한 스펙이 아니라 요구되는 역량의 부합성을 보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꼭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K그룹이 무스펙 전형에 이제 합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LG, 삼성, 현대자동차 그룹 등이 스펙 사항을 간소화하거나 전혀 기입하지 않는 형태로 무스펙 전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영어 성적을 기입할 필요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기업별로 요구되는 역량과 불필요한 것들을 덜 받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대비책이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화려하게 쓰려고 하면은 차라리 스펙이 나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닐까요? 화려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지원해야 할 업무와 관련 있는 사항들 위주로 기입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려한 스펙이나 화려한 경험이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할 때는 역량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는 점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표현을 화려하다라고 써서 그런 것 같고요. 그 역량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역량과 관계 있는 교육 경험, 관계 있는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의 기술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스펙 관련해서, 그러니까 무스펙 관련해서 인사 담당자나 또 취업 준비생 모두 다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크루트가 좀 조사를 해본 게 있다고 하시네요.
네네네. 인사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인크루트가 무스펙 채용에 대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52.9%가 적절한 방식이다라는 반응을 이제 보이셨고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반응도 47.1% 정도 나눴는데 거의 반반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신 데는 스펙으로 확인할 수 없던 역량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런 순기능을 주로 이제 보셨다고 하면, 어느 선에서 사람을 골라내고 정리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응답도 이제 44% 정도 있었거든요. 네. 네.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혼란들이 있는 이유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 그리고 그 기업에서 요구되는 자리에 필요한 역량 정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선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 판단에는 무스펙은 스펙 중심의 채용의 반대편에 있고요. 스펙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보겠다는 것인데 NC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의 정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어쨌든 통합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사라지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집중적이고 진짜 필요한 것에 있어서 힘을 모아라라는 조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매영 상무였습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푸비콤 S. 네,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밀레전 관람권과 중국어 인터넷 수강권 당첨자는 7345님 외 3분입니다. 제작진이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기획 있습니다. 지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